오빠는 어릴 적부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늘 전교 상위권으로 마쳤고 명문대를 거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증권사의 자리를 잡았죠. 부모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애라는 단어와는 도통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곤 하셨습니다. 지훈이 저놈은 일밖에 모르고 사람을 만나야 결혼을 하지. 회사하고 결혼할 셈인지 원. 내가 속이 다 답답해 죽겠다. 내버려 둬라. 저놈 천성이 그런 걸 어쩌겠냐. 하늘에서 인연이 뚝 떨어지길 기다려야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저놈은 받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아휴, 어려서는 그렇게 걱정 없이 커주더니만. 저도 어머니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오빠는 정말이지 사람보다 숫자가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주말에 만나도 노트북을 펼쳐들고 시장 분석에 빠져있곤 했죠. 가족들에게 오빠의 결혼은 이미 접어둔 숙제 같은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어울려온 절친한 친구 넷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진, 혜주, 수아, 은영. 20년 가까이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였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래된 친구 무리 안에서 유독 한 명만 마음이 잘 닿지 않는 그런 묘한 어긋난 말이죠. 저에게는 미진이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대놓고 싸운 적은 없었어요. 다만 미진이 던지는 말 한마디,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늘 장가시처럼 박혀들곤 했죠. 가령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 미진이는 칭찬보다 가격을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그 옷 새로 샀어? 얼마짜리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면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산 거야? 옷이 예쁜지부터 봐야지. 가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비싼 옷이면 기분이 다르잖아. 솔직히 난 비싼 게 좋더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깔깔 웃어넘기는 미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곤 했어요. 그래도 나머지 세 친구와는 손발이 척척 맞아 미진이만 빼기에는 모임이 어색해지는 묘한 구도였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늘 목소리가 가장 큰 미진이 쪽으로 기울어지곤 했죠. 저는 그저 모나지 않게 어울리며 흘러가는 길을 택했어요. 오래된 친구를 끊어내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요. 다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세한 어긋남이 훗날 제 삶 전체에 깊은 균열을 그려 넣을 첫 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진과 만나는 자리는 늘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음식이 채 식기도 전에 미진은 새로운 남자 이야기로 운을 뗐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나 지난 주말에 땡땡클럽 갔잖아. 거기서 남자 만났는데 대박, 진짜 잘생겼더라. 키가 180은 훌쩍 넘고 옷도 어찌나 잘 입던지 한눈에 딱 꽂혔다니까. 또 새로운 남자야? 너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사람 만나는 것 같다. 아유, 인연인데 어떡해. 그날 와인 한잔 하다가 분위기 좋아서 그냥 같이 호텔로 갔지 뭐.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지면서 연락처 교환은 했는데 연락이 없네. 아, 아쉽다. 몇 번 더 자고 싶었는데. 미쳤나 봐. 야야, 넌 그런 게 무섭지도 않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인생 한 번 사는 거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희도 그렇게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매번 풀어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너 진짜 화려하게 산다. 화려하게. 다른 친구들은 그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농담처럼 받아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는 웃어 넘기는데 저만은 도무지 웃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였죠. 저에게는 미진이의 그 자랑들이 도무지 따라 웃어줄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지나간 남자들의 흔적이 미진이의 입에서 술술 풀려나올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그만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곤 했죠. 그러나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 혼자 정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잔을 만지작거리며 화제가 다른 데로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날도 미진의 무용담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죠. 강남 어느 술집에서 만난 남자가 알고 보니 의사였다느니 그 남자가 자기에게 너무 푹 빠져서 계속 잠자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가 미진은 벼랑간 잔을 내려놓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희 오빠 말이야. 아직도 결혼 안 했지? 증권사 다닌다고 했었나? 너희 오빠 아직 잘생겼지? 역변 안 했지? 지훈이 오빠 본 지 정말 오래됐네.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는데. 저는 그 순간 잔을 든 손이 그대로 멈칫했어요. 방금까지 낯선 남자들 이야기를 늘어놓던 미진이의 입에서 우리 오빠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일이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으로 다가왔죠.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슬며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그 밤부터 미진의 메시지가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어요. 야 서진아, 너희 오빠 요즘 사진 한 장만 보여주라. 어? 딱 한 장이면 돼. 옛날의 본 모습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다른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것도 못 해주냐? 우리 오빠 사진은 내 폰에도 별로 없어. 가족끼리 잘 안 찍거든. 거짓말 마. 명절에 한 장이라도 안 찍었을 리가 있냐? 됐고, 너 그냥 소개나 좀 시켜줘. 증권사 다니는 잘생긴 남자가 내 스타일인 거 너도 알잖아. 지훈이 오빠 옛날부터 딱 내 이상형이었어. 친구 좋은 게 뭐냐? 이런 것 좀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새언니 아가씨 조합이 되면 얼마나 잼나겠어. 안 그래?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내려다보며 답을 적지 못했어요. 미진이 어떤 식으로 남자들을 만나왔는지 그 무용담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 미진의 손에 우리 오빠를 넘긴다는 일은 제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꽉 깨물며 물었지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내 가족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면서 그 끈질긴 매달림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가슴 한복판이 뻐근한 일이었어요. 거절을 거듭할수록 제 속에서는 한숨만 차곡차곡 쌓여갔죠. 저는 갖은 핑계를 댔어요. 오빠가 너무 바쁘다. 오빠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절대 사진을 남기지 않는다. 오빠는 숫자와 결혼한 인간이다. 오빠는 어쩌면 게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진이는 도무지 물러설 줄을 몰랐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만날 때마다 미진이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오빠 소개는 언제 시켜줄 거야? 사진이라도 일단 보여달라니까 좀. 그러다 한 번은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미진이 작정하고 분위기를 잡았어요. 얘들아, 들어봐봐. 내가 한 달째 서진이한테 오빠 사진 한 장만 보여달라고 부탁하는데 끝까지 안 보여준다. 어이가 없어 진짜. 옛날에 봤던 얼굴 다시 좀 보자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서진이도 사정이 있겠지.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봐서 뭐해? 사정은 무슨? 자기 오빠 좋은 거 혼자 끼고 있고 싶은 거지. 너 진짜 너무 야박하다. 우리가 20년을 봐온 사이인데 그것도 한번 못 해주냐? 내가 너희 오빠랑 잘 되면 진짜 우리 둘한테 좋은 거라니까. 그게 그렇게 싫어?
미진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너희 오빠한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뭐야, 그런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색한 미소만 띈 채 누구의 편도 선뜻 들어주지 못했죠. 미지는 제 침묵을 마치 승리처럼 받아들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음식 한 조각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의 끈질김이 어디까지 갈지 그 무렵의 저로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오빠와 단둘이 점심을 먹기로 한 어느 주말이었어요. 오빠는 평일에 워낙 바쁜 사람이라 가끔 동생 얼굴이라도 보자며 약속을 잡을 때가 있죠. 저는 조용한 한정식 집을 골라 자리를 예약했고 누구에게도 그 약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마주 앉아 음식이 막 나오던 그때였어요. 어머, 서진아, 너가 여기 있을 줄이야.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저는 그 목소리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미진이 마치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 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식당을, 어떻게 이 시간을 알고 찾아왔는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어머, 지훈이 오빠 맞죠?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미진이에요. 미진이, 서진이 친구. 기억나세요? 미진이? 그래, 어릴 때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 그쵸?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진짜 반가워요. 어떻게, 저 잠깐 합석해도 되죠? 혼자 와서 밥 먹기 좀 그랬는데 너무 잘 됐다. 미진아, 우리 오빠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잠깐만 앉을게. 금방 갈게. 친구 오빠인데 인사도 없이 가면 서운하잖아. 미진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우리 자리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버렸어요. 저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미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으로 오빠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오빠 증권사 다니신다면서요? 와, 진짜 멋지세요. 요즘 시장이 어렵다는데 거기서 살아남으시려면 진짜 능력이 좋으셔야 하잖아요. 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오빠 같은 분 진짜 존경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원이지 뭐. 에이, 그냥 회사원은 아니죠. 오빠 같은 분이 어디 흔한가요? 저 진짜 옛날부터 오빠 닮은 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바바리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미지는 식사 내내 오빠의 잔에 물을 따라주는가 하면 오빠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까르르 웃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어요. 오빠,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다음에 서진이랑 셋이 밥이라도 또 먹어요.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거절하기도 어색했는지 결국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죠. 그 자리의 모든 식사값은 결국 오빠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미지는 식당 문을 나서며 흡족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오빠 옆에서 미소를 짓는 신용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가마솥처럼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이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을지 그 순간에 저는 오빠의 무심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입술만 깨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진에게 카페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의 그 일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미진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미진이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 일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는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밤에 다듬어 두었던 차분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너 어제 어떻게 그 식당을 알고 거기까지 온 거야? 솔직하게 말해. 뭘 솔직하게 말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 보여서 들어간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우연이라는 말로 그렇게 넘기지 마. 내가 너 20년 본 친구야. 강남 그 골목까지 네가 우연히 지나갈 일이 어딨어? 하, 진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내가 좀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묻지 마라. 너가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떡하니?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약속 자리를 몰래 알아내서 들이닥치고도 당당한 그 얼굴이 도무지 사람 얼굴 같지 않았죠.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알아내서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무섭고 이상한 일인지 모르는 거야? 네가 뭐 스토커냐? 뭐? 스토커? 말 조심해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무슨 범죄 저질렀어? 그냥 좀 알아본 건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너 진짜 너무한다. 친구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스토커라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 수가 있어? 야박해? 야박하다고? 너 지금 네가 한 말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거야? 어차피 너희 오빠도 싫다고 안 했잖아. 연락처도 자기 입으로 알려준 거고. 너만 옹졸하게 굴면서 사람 매도하지 마라. 내가 20년을 너 하는 짓 보면서도 친구라고 참아왔어. 너 매번 남자 잠자리 무용담 늘어놓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 이상한 개소리를 해도 나 입 다물고 참았다고. 근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내 앞에서 우리 오빠 꼬시겠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미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친구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너랑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희 오빠 좀 만났다고 친구를 내치는 거야? 와, 진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그래?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그만 봐. 그날 저희는 카페 한복판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투었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그대로 카페를 나와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미진에게 당연히 연락하지 않았고 미진이도 한동안 저에게 메시지 한 통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이와 다툰 그날 이후 두어 달이 흘렀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미진이의 얼굴이 더는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그 무렵에 저는 다른 일들로 바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오빠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아,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도 너한테 인사시킬 사람이 있어. 인사? 누구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버지 어머니께도 이미 말씀드렸어. 뭐? 저는 그 한마디에 손에 든 휴대전화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죠. 평생 일밖에 모를 줄 알았던 오빠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리라고는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본가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새언니가 될 사람과 처음 마주 앉았어요. 오빠와 같은 회사 동료라고 했고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단번에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율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곱고 단정한 사람이 다 있을까?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 만났는지 모르겠네. 우리 지훈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왔어? 이 녀석아, 친절하게 좀 보여주지? 저도 옆에서 가만히 새언니를 바라보았죠.
조용한 말투 속에서도 단단한 자기 줏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 씨,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친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전 동생 없이 자라서 서진 씨 같은 동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 너무 좋으세요. 오빠와 같은 회사에 있는 엘리트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깊고 따뜻했어요. 미진과의 모진 일을 막 겪은 직후라 그런지 눈빛이 진실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가족 중 누군가가 좋은 인연을 데려왔을 때 첫인상에서 안도감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사 내내 예비 새언니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르셨고 아버지께서도 진작에 알았으면 더 일찍 봤을 텐데 하시며 웃음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부모님께는 평생 결혼 안 할 사람처럼 보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지셨던 모양이에요. 상견례 일정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논되었죠. 양가가 서로 사람을 만나본 뒤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어요. 오빠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친구 혜주에게서 친구들 모임을 갖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과의 일이 걸려 망설였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변함없이 지내온 사이라 마다할 수 없었죠. 약속한 식당에는 친구들 혜주, 수아, 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진까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슴이 한번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다섯이 다 모이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색했어도 오늘은 편하게 한잔하자. 맞아. 친구끼리 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뭐. 풀고 가자. 친구들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죠. 하지만 미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잔을 비우면 채우고 또 비우는 모습에 우리 넷은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미진아, 좀 천천히 마셔. 너 그러다 일찍 취한다. 내가 알아서 마셔. 뭔 참견이야. 미진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30분쯤 흘렀을 무렵 미진은 발음이 흐트러질 정도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술잔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야, 윤서진, 너 진짜 너무하지 않냐? 지훈이 오빠 결혼한다며? 어떻게 그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내가 그렇게 졸라댔는데. 너 지금 너무 취했어. 그만 마셔. 내가 취해? 내가 지금 취해서 이러는 줄 알아? 지훈 오빠 결혼 소식 듣고 내가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그게 다 누구 탓인 줄 알아? 네 탓이야. 너 탓이라고. 저는 미진이 손가락이 제 얼굴 앞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깊이 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걸 느꼈죠. 네가 처음부터 오빠 제대로 소개해줬으면 내가 너희 오빠랑 진작에 잘 됐을 거 아니야. 그 여우한테 빼앗긴 게 다 네 탓이라고. 너만 다리 놔줬으면 그 자리 내 자리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오빠 자리가 네 자리였다고?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자격?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라. 매주 새 남자 만나서 호텔이나 들락거리던 너 같은 애를 내가 어떻게 내 오빠한테 소개해? 네가 말해보라고. 네가 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너 같은 여자애한테 장가 보내고 싶겠어?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냐? 미진아, 그만해. 서진이 말이 다 맞잖아. 솔직히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너 하는 짓 보면서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오늘 너 너무한다. 서진이 오빠 결혼한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미지는 한꺼번에 쏟아진 말에 얼굴이 벌개진 채 벌떡 일어섰어요. 뭐야, 니들 다 짜고 나 몰아세우려고 모인 거야? 너희도 다 똑같아. 야, 너희 같은 친구 이제 필요 없어. 미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는 가방을 챙겨 가게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저는 자리에 앉아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무게가 가슴 한복판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왔죠. 그날을 끝으로 미진과 저는 완전히 의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해 가을 새언니와 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새언니를 친딸처럼 아끼셨고 저 또한 새언니와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이듬해 봄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죠. 주변 사람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첫 자리에서부터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강태웅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진에게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미진 또한 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회를 함께 보낸 친구가 인생에서 지워지는 일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는 것이 저로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결혼한 이듬해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죠. 하늘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하늘이로 하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서. 하늘이는 어느덧 3살이 되어 한창 재롱이 늘 무렵이었죠. 우리 부부의 다리에 매달려 까르르 웃어대는 그 시기였어요. 남편은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늘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손을 잡고 걷는 일이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낙이었죠.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몸이 건조하게 느낄 그 잔잔한 일상이 저에게는 매일 아침 가슴 한복판에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안온한 자리에 도착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말이죠. 하늘이를 낳고 키우느라 한동안 친구들 모임에는 발길이 뜸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끝에 어느 봄날 혜주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죠. 서진아, 우리 진짜 너무 오래 못 봤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어때? 양평 쪽에 진짜 끝내주는 한정식 집이 새로 생겼대. 다 같이 바람도 쐴 겸 한번 가자. 양평까지? 와,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멀리 가보네. 그래, 하늘이는 어머니께 잠깐만 부탁드리고 너도 모처럼 좀 풀어.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타기만 해.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살짝 들뜨는 것을 느꼈어요. 육아라는 일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만큼이나 매일을 마디마디 묶어두는 일이죠. 오랜만에 그 끈을 풀어놓고 친구들 사이에서 깔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저에게는 봄볕처럼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하늘이를 친정엄마 품에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마음 푹 놓고 다녀와. 하늘이는 잘 데리고 있을게. 엄마, 진짜 고마워. 저녁 늦지 않게 데리러 올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너도 좀 너답게 웃다 와. 요즘 얼굴이 너무 헬쑥해졌더라. 해주차에는 수아와 은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까지 뒷자리에 올라타자 차 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차 타고 멀리 나가는 거 진짜 몇 년 만이야? 나 어제 잠도 못 잤어. 너무 설레서. 야, 무슨 잠을 못 자냐? 너 진짜 오바다. 차창 너머로 시내의 빌딩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점점 한적한 시골길이 펼쳐졌어요. 도로 양옆 나무들이 봄볕을 받아 반짝거렸죠.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육아의 무게에 묶여 잊고 살았던 평온함이 그날따라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서진아, 너 표정 봐. 진짜 오랜만에 너답게 웃네. 그러게. 오늘 너희들 만나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1시간 남짓을 달려 도착한 맛집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한적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막 문을 열고 내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세워진 차 한 대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 이 시간 회사에 출근해 있어야 할 사람의 차가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차 한 대가 그 자리에 너무도 익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번호판 끝자리부터 뒷범퍼 한쪽의 흠집까지 틀림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의 차가 양평 시골의 한적한 맛집 주차장 구석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섰어요. 다리가 그 자리에 박혀버린 듯 발이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죠. 귀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이상할 만큼 또렷이 들려왔어요. 서진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너 얼굴이 갑자기... 혜주야, 저 차... 저는 손가락을 들어 그 차를 가리켰어요. 제 목소리에서 핏기가 빠져나간 걸 느꼈는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제 시선을 따라갔죠. 저 차가 왜? 누구 차인데? 저거 우리 신랑 차. 뭐? 너희 신랑?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신랑 차야. 번호판도 똑같고 범퍼 흠집까지 다 그대로야. 형부 오늘 출근한 거 아니야? 저 차가 왜 여기에? 출근했어. 오늘 아침에 분명히 회사 간다고 하고 나갔어. 저는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창에 바짝 몸을 붙였죠. 다행히 우리는 혜주의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우리 차가 어떤 차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얇은 차창 한 장 너머로 펼쳐지는 그 풍경을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남편 차의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죠. 조수석에서 누군가의 다리가 먼저 내려왔고 이어서 상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얼굴이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설마 미진이잖아. 박미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둘이... 박미진. 4년 전 그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간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떠올려 본 적 없던 그 이름이 제 남편의 차에서 마치 제 집에서 내리듯 익숙한 동작으로 차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미지는 차에서 내리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차 문을 닫았죠. 한쪽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가방끈을 어깨에 고쳐매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타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차에서 그렇게 능숙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차에 한두 번 타본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가장 안온하다 믿었던 그 자리가 가장 깊은 균열 위에서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균열의 정체가 4년 전 제 손으로 도려낸 그 이름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봄날 한낮의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미지는 남편이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리는 듯 잠시 서 있었어요.
이윽고 운전석에서 걸어 나온 남편은 자연스럽게 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식당 문을 향해 나란히 걸어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본 수아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저 미친년이! 야, 내가 가서 머리차라도 잡아야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년이 결국 저 미친 짓을... 저들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거야? 서진아,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수아는 차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어요. 저는 수아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죠.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왜? 저 새끼들 저거 안 보여?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가서 따져봐. 두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 잠깐 점심 먹는 거라고 발뺌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한테 뭐 잡힌 게 있어? 사진 한 장이라도 있어? 그건... 한번 놓치면 저둘은 평생 발뺌할 거야. 둘이 짜고 들어가면 나만 미친 여자 되는 거야. 수아는 제 말에 천천히 손을 멈추었어요. 혜주와 은영도 가만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오늘은 어디까지 가는지 뭘 하는지 미행하자. 가능하면 사진이고 영상이고 다 남기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야 저 둘이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봐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너 말이 맞다. 우리가 흥분해서. 아, 저 미친년. 운전은 내가 할게. 저 차 움직이면 적당히 거리 두고 따라갈 테니까 넌 영상 찍을 준비만 해. 고마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정리할 때까지 너희도 입 다물어줘. 누구한테도 알리면 안 돼. 저는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손이 떨리지 않게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죠. 한번 흔들리면 끝까지 흔들리고 말 것임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사라진 두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없이 길었어요. 점심때가 되어가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누구도 음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혜주가 작은 초콜릿 하나를 제 입에 슬쩍 넣어주었어요. 이거라도 입에 넣어. 너 쓰러지면 우리 다 같이 쓰러지는 거야. 저는 그 초콜릿을 가만히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혀끝에 닿는데도 입안 가득 차오르는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뿐이었어요. 저는 오늘 4년 전 도려낸 그 이름과 제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자리를 동시에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이 흘렀을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죠. 남편은 미진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무어라 다정하게 속삭였고 미진은 그 손길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까르르 웃음을 흘렸어요. 한낮의 봄볕 아래에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한 쌍의 연인이었습니다. 미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서진아, 또 괜찮아? 괜찮아, 혜주야. 두 사람 차 출발하면 천천히 따라가.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알았어. 너는 핸드폰 꽉 잡고 있어.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혜주는 두어 대 정도 차 간격을 둔 채 뒤를 따라붙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단단히 쥔 채 그 차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죠.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남편의 차는 큰 길을 그대로 지나쳐 점점 외진 도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한참 달리던 그 차가 결국 멈춰 선 곳은 한 외딴 모텔의 주차장 입구였어요. 야, 진짜로? 진짜 저기로 들어간다고? 정신병자 새끼들. 야, 말도 안 돼. 정말 들어간다. 혜주야, 적당히 떨어진 자리에 차 세워.
입구 보이는 자리로. 혜주는 능숙하게 차를 외진 구석에 세웠죠. 저는 핸드폰의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 안의 그 차와 두 사람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담기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편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이어서 조수석에서 미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 익숙한 듯 남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모텔 입구로 사라져갔죠. 진짜 저거 우리가 본 거 맞지? 내가 헛거 보는 거 아니지? 아이씨, 진짜 내가 살다 별 지랄 맞은 걸 다 본다. 저런 것들은 진짜 쳐 죽여도 무죄인 법 만들어야지. 우리 다 같이 봤어. 영상에도 다 담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그대로 켜둔 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직접 마주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슬픔보다 먼저 차가운 명료함이 차오르는 법이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가 시선을 놓지 않고 지켜보던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미진의 어깨까지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아직 마르지 않아 축축하게 등 뒤로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 위로 한낮의 봄볕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죠. 남편은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으며 무심히 미진의 머리카락을 한번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두 사람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았어요. 모텔 입구를 빠져나와 차로 걸어갈 때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 줄도 빠짐없이 영상에 또렷이 담겨갔죠. 두 사람이 차에 다시 올라타려는 그 순간 저는 그제야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됐어. 잡았어. 그 한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수아가 차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이어서 은영, 혜주까지 누가 말리고 어쩌고 할 새도 없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갔죠. 야, 박미진! 너희 미친년아! 수아의 외침에 미진과 남편이 동시에 굳어버린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미진이의 얼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수아는 손에 든 가방을 그대로 휘둘러 미진의 머리통을 내려쳤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수아는 가방 안에 미리 묵직한 돌 2개를 챙겨 넣어두었다고 해요. 영상이 다 찍히면 응징하겠다고 마음먹고 차 안에서부터 준비해두었던 거죠. 아! 야! 너희 뭐야? 이 정신 나간 게 너는 친구 남편이랑 모텔을 드나드냐? 아무리 남자의 환장을 했어도 죽어! 이 여우 같은 년이 의절당하고도 부족해서 결국 이 짓을 했어? 은영은 미진의 머리카락을 한 줌 움켜잡고 무릎을 꿇려버렸어요.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은 이미 은영이 손에 감겨 있었죠. 우리가 널 친구라고 그렇게 봐줬는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해? 어떻게? 혜주의 손바닥이 미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봄날 한낮을 두동강 내듯 울려 퍼졌죠.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미진을 감싸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수아의 가방이 이번엔 남편의 머리통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한 방에 남편은 개구리처럼 길바닥에 납작 뻗었죠. 사실 그땐 뭐 가방 한 대에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이 새끼 너도 똑같은 인간 쓰레기야. 너도 같이 죽어! 잠깐만. 야, 이거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새끼가 끝까지 개소리를 해? 남편의 입꼬리가 가방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혀
그 자리에서 피가 한 줄 흘러내렸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 너 어디 도망갈 생각 마라. 남편은 제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문에 한 손을 짚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서진아, 미안해. 내 말 좀 들어줘. 한마디도 하지 마. 단 한마디도. 떠들면 넌 오늘 여기 묻혀. 비로도 이미 늦었고. 미지는 그 와중에도 발버둥을 치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윤서진! 영상 지워! 이년아! 가만히 안 있어? 수아의 가방이 다시 미진의 어깨를 내리치자 미진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양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일어설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미진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서로 팔에 의지한 채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죠. 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것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하늘이 며칠만 더 데리고 있어줘. 왜?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일이 좀 생겼는데 정리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며칠만 부탁해요. 전화를 끊은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4년을 함께 지낸 이 집이 그날따라 처음 보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무실로 향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건 모두 동시에 들어가 주세요.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사흘을 자취를 감추었어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그 사람의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섰죠. 사흘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어요.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 저는 식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켜 식탁보 아래에 슬쩍 밀어두었어요. 오늘 밤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게 만들지 저는 이미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두고 있었죠. 서진아,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앉아. 거기 의자에 앉아.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풀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너랑 하늘이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야, 나도 내가 미친놈 같아. 미진이랑은 언제부터 만난 거야? 솔직히 말해. 반년쯤 됐어. 잠깐 정신이 나갔다. 반년 동안 잠깐. 진짜야. 그 여자랑은 진심도 없었고 그냥 가볍게 만난 거야. 너랑 비교할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는. 솔직히 나 그 여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잠깐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야. 아니, 걔가 그 미친년이 무슨 굶주린 것처럼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그만 넘어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년을 만났어? 한 번 빠지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어. 진짜 너랑 하늘이가 내 전부야.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 변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식탁보 아래에서 녹음기가 또렷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필요한 말은 모두 그 입에서 흘러나왔죠.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웅아, 잘 들어. 우린 이혼이야. 번복도 없고 용서도 없어. 그게 끝이야. 서진아,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제 다리를 붙잡으려는 그 순간
저는 손바닥을 들어 그 사람의 뺨을 한껏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신 내 앞에 그 얼굴 들이밀지 마! 남편은 멍한 얼굴로 한쪽 뺨을 감싼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등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식탁보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내들었죠. 남편을 쫓아낸 지 사흘쯤 지난 어느 오후 초인종이 길게 2번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본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죠. 화면 안에는 박미진 얼굴이 또렷이 비치고 있었어요. 미진은 마치 이 집의 손님이 될 자격이라도 갖춘 사람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살짝 들어올린 채 서 있었죠. 저는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있지? 들어와. 미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죠. 용건이 뭐야?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들어와? 낯짝? 너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오늘은. 정리할 게 있어서 온 거지.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미진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진짜 확 좁해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데 뭔 개소리를 할지 내가 궁금해서 들어는 본다. 정리할 게 뭐가 있는데? 아니, 나부터 질문하자. 너 대체 왜 이딴 짓을 한 거야? 내 남편이랑 반년이나. 솔직히 말해봐. 이 판국에 뭘 숨겨? 솔직히? 그래, 솔직히 말해줄게. 나 그때 진짜 분했어. 4년 전에 네가 나 무시한 거. 넌 끝까지 지훈 오빠를 내 손에 안 넘겨줬잖아.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나 매주 남자 만나는 더러운 년이라는 식으로 망신까지 줬고. 망신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고. 무슨 짓을 하든 내 자유야. 그날부터 나 두고두고 너한테 갚아주고 싶었어. 너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내가 빼앗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더라. 미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표정이라기보다는 마침내 한 방 먹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너 모르게 가까워지는 거 어렵지 않더라. 처음에는 한번 흔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너희 신랑이 나한테 진짜 빠진 거야. 들킨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지. 어차피 정리할 거였거든. 정리? 태웅이 이제 나랑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오늘 할 말은 이거야.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이나 찍어줘. 위자료는 적당히 받고 빨리 빠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오랜 분노가 정점을 찍은 사람이 마지막에 다다르는 마음은 분노보다 차갑게 가라앉은 미소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죠. 미진아, 너 정말 그렇게 알고 있구나. 뭘 그렇게 알아? 태웅이가 너랑 결혼할 거라는 거. 너랑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이라는 거. 당연하지.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 보내고 나랑 시작한다고 분명히 그랬어. 저는 가만히 식탁 위에 핸드폰을 손에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천천히 켜고 음성 파일 목록 중 하나의 손가락을 살며시 올려놓았죠. 그래? 그럼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나온 말 한번 들어볼래? 저는 그 자리에서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한순간 며칠 전 이 집에서 흘러나왔던 남편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미진이랑은 진짜 그냥 가볍게 만난 거야. 너랑 비교할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는. 솔직히 나도 그 여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잠깐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야.
미진의 어깨가 그 한마디에 휘청하고 흔들렸어요. 아니, 그 미친년이 무슨 굶주린 것처럼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그만 넘어가서 진짜 너랑 하늘이가 내 전부야.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녹음이 거기까지 흘러나오자 미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두 눈이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죠. 사람 얼굴에서 피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토록 가까이서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거짓말이야. 태웅이가 저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너가 조작한 거지. 야,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작? 너 그 사람 목소리 모르냐? 너랑 반년을 만났다는 사람 목소리야. 너도 알잖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그 미친년이 무슨 굶주린 것처럼 달려드는데 라는 한 줄이 다시 거실에 또렷이 울려 퍼졌죠. 아니야. 태웅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미진의 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잘 들어. 넌 내 남편을 빼앗은 상간녀가 아니야. 뭐? 너는 내 옆에 몰래 숨어 살던 개쓰레기를, 자기 입으로 너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 쓰레기를 내 인생에서 대신 끄집어내준 청소부야. 입으로 청소해준 청소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야, 윤서진, 너 진짜... 청소부한테 청소비를 줘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어. 4년 동안 내 옆에 숨어 살던 그 쓰레기를 네가 알아서 끄집어내줬으니까. 받아, 청소비야.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을 꺼내 미진이 앞에 뿌려줬습니다. 뭐해? 개처럼 주워서 가져가지. 앞으로 돈이 씨가 마를 텐데. 미진의 얼굴이 그 한마디에 일그러지더니 결국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두 눈에 핏발이 곤두선 채 미진은 제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어 그대로 달려들었죠. 이년아! 저는 그 손이 닿기 전에 손목 한쪽을 단숨에 비틀어 잡았어요. 손목의 약한 지점을 단단히 짚어 비트는 그 동작에 미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죠. 양쪽 무릎이 거실 바닥에 꽂힌 미진은 한쪽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 이거 놔! 놓으라고! 가만히 있어. 더 비틀면 진짜 부러져. 미진은 그 자세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분을 못 이겨 소리를 질러대다가 그 소리가 결국 오열로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나한테. 미진의 어깨가 들썩거리며 우는 모습을 저는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그제야 미진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죠. 바닥에 무너진 채 흐느끼는 그 어깨를 향해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진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미진의 오열이 그 한마디에 잠시 멎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진을 바라보지 않은 채 현관 쪽으로 손을 뻗어 문을 열었죠. 꺼져.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진은 한참을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다가 흐느낌을 삼키며 비틀비틀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죠. 저는 곧바로 두 건의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미진을 상대로는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죠.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도, 모텔 앞에서 찍은 영상도, 그리고 그 밤의 녹음 파일까지도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다음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직접 걸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미진 어머님이었죠.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뵐게요. 며칠 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풀어놓았어요. 미진 어머님은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며 깊은 흐느낌을 토해내셨죠. 서진아, 이 못난 어미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우리 미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정말 미안하다,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 하나를 잘못 키워서 너같이 좋은 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 면목이 없다, 서진아. 두 분은 거듭거듭 머리를 숙이며 사죄하셨어요. 저는 그 두 분의 어깨를 차마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가만히 시선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두 소송은 모두 압도적인 승소로 마무리되었어요. 미지는 가족에게도 그동안 남아있던 친구들에게도 모두 등을 돌려진 채 홀로 남겨졌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후회한다며 법원 앞에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죠. 저는 그 손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 다신 보지 말자.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새 인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한낮의 햇살 아래 아들의 작은 발걸음이 제 옆에서 통통하고 부지런히 따라오는 소리가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위로처럼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